예,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중구도서관에서 작년에 강연회를 할 때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비가 오길래 저는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친구란 무엇인가, 이 주제가 비 오는 날과 좀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제가 이제 대학을 떠났잖아요. 근데 대학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좀 쉽게 말해야 되고 좀 더 예시를 들면서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예시를 들면서 차곡차곡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문적 관심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심사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노트에다가 제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지금은 안 만나.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니까 이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런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관심사부터 또 철학적인 관심사까지 폭넓게 제가 가지고 있어서 대학원에서 제가 두 학기에 걸쳐서 이 우정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에 관한 부분을 두 학기에 걸쳐서 학생들과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친구란 또 다른 나다. 그래서 또 다른 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자아다. 그러니까 친구인데 나야 다른 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저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물론 더웠지만 작년도 어마어마하게 더웠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좀 타고 가는데 좀 멍하니 있는데 덥기도 하고. 근데 제 맞은편에 한 여성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가방에서 백에서 책을 꺼냈어. 당연히 그 백은 명품 백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근데 딱 보니까 이 책, 나의 눈부신 친구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 중에 1부작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뉴욕 타임즈의 21세기 100대 베스트 도서 1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직전에 제가 이 소설을 읽었어요. 너무 덥고 그래갖고 이게 뭐 좀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없나? 물론 소설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 소설은. 그렇지만 이 소설을 읽었던 상태에서 그분을 제가 유심히 봤죠. 그런데 이렇게 딱 중간쯤 되는 걸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뭐 그렇게 명품 같지도 않고 그런데 순식간에 그분이 명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는다는 것의 그 아름다움, 이 고상함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사님이죠. 연세가 한 60은 넘은 것 같으니까 여사님이 명품백과 명품 옷은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이 명품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봤는데 제가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들어오면 닐라와 네노라는 두 친구가 나옵니다. 나폴리의 아주 못 사는 지역의 두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이 네노의 입장에서 닐라의 삶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소설 앞부분은 그의 아들, 닐라의 아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강하고 해상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 두 친구 사이에 우정이라는 게 꼭 질투, 감정적 복잡함 이런 것들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한 친구는 없죠. 그래서 이 닐라라는 친구는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가고 네노는 여러 중학교를 못 가고 그로부터 오는 질투, 약간의 복잡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은중과 삼형제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랑. 혹시 뭐 드라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두 이 여성 간의 이 관계들, 굉장히 낮은 몇십 년 지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연락 온 그 친구의 연락을 받고 갔더니,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는 스포일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멈추고요. 60년간 지속된 두 여성의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의 눈부신 친구는 우정에 대한 굉장히 소소하면서도 눈부신 저자가 아니겠냐, 소설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중문화 속 우정은, 이제는 2001년에 나온 친구, 네가 가라, 화이, 뭐 이런 거, 그만해, 난 그거 다 이거, 뭐 이런 거, 우리는 늘 함께였다.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축사를 통한 나오는 그 첫 장면이 그 대사로 시작하는 그 이 친구라는 단어, 그 유호성과 정동건의 이 우정, 준석의 그 중앙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우정, 물론 나중에 뭐 이 폭력 세계에 둘 다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 남자들의 어떤 우정,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대중적 그런 그 우정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썬이라는 그 작품인데, 위에 있는 거는 고등학교 때, 아래쪽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모습. 그래서 이 칠공들을, 고등학교 때 칠공들을, 이들이 어렸을 때 우정 가졌던 친구들이 모두 다 이제 흩어져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된 모습들을 아래쪽에 그리고 있습니다. 음악과 춤 이런 게 어울려서 써니 뭐 이러면서 매력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것도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요 세 가지 작품들의 우정의 특성들은 뭐냐면, 어렸을 때 친구, 같은 지역에 살거나 같은 고등학교에 살거나 그래서 친구로 이어진 이런 것들이 공통된 특색을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정이라 그럴 때는 다만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우정을, 우리가 얘기하는 우정,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우정이라는 단어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우정, 필리아인데 고대 그리스어로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을, 친구를 어떻게 받느냐, 그거를 알려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상가, 그는 어떤 사람이냐를 간단히 알아보고, 너무 길게는 말고요, 간단히 알아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 스타게이라에 384년이나 5년쯤에 태어났습니다.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왕의 의사, 시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7세에 내려와가지고 배를 타고 한 3, 4일 거쳐서 내려오면 아테네로 내려와서 평안도에서 이렇게 서울로 내려왔나? 어쨌든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36세까지 아카데미 학원,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 학원에서 연구도 하고 배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죽은 다음에 그의 조카 스페오시포스가 학원장이 돼요. 그래서 껄끄러웠는지 아니면 기분이 나빴는지 이제는 아카데미아를 떠나서 다른 플라톤의 다른 조카 크세노크라테스랑 소아시아 아소스를 요 터키 그쪽에 있는 연안을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오프라스토스, 그의 절친이자 제자인 테오프라스토스의 주선으로 넵스보스 섬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1세 때 되면에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를 여행, 터키 서해안 쪽을 여행하던 도중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필리포스 왕의 부름을,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돼요. 그때 알렉산더는 따지면 한 13세가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41세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는지 그게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몇몇 얘기에 의하면 아마 정치에 대한 얘기를 했다거나 호메로스에 대한 가르침을
그런다든가 그런 게 오고 갔을 거다라는 얘기가 전해질 뿐입니다. 불행히도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쪽은 사상, 철학의 왕가, 또 한쪽은 이제는 이 세계를 지배할 현실 권력의 왕. 아직은 이제는 뭐 왕은 아니었지만 미래의 권력자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상상에 맡기는 아니면 소설가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왕이 죽은 다음에 50세 때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아테네의 동남쪽, 서북쪽에는 아카데미 학원이 있었고요. 동남쪽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케이온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대학들의 이제는 뭐 어학원 이럴 때 니케이온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합니다. 그 다음에 61세 때 323년에 알렉산더가 인도 저기 북부까지 들어갑니다. 중앙아시아도 거기서 점령을 하고 그랬던 상태인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다음에 아테네, 그 당시에 이제 마케도니아의 세력권에 있었던 아테네가 반마케도니아 정서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 고향 아테네 옆에 길게 있는 성 칼피스로다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테네인들이 또 한 번 죄를 짓는 걸 막기 위해서 또 한 번 철학자를 죽음에 몰아넣었다라는 오명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간단다.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죠. 그러니까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그 위협 앞에서 그런 말을 남기고 간 다음에 322년에 사망한 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62세였어요. 소화기 계통의 질환으로 죽은 거로 추측됩니다. 이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는 아테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인데 아소스. 이쪽도 모두 다 그리스 문명지였습니다. 그리스가 땅이 축팍해서 주변에 이제는 가갖고 땅을 일구고 점령했기 때문에 이쪽에 터키 우측 지역들은 모두 다 그 당시에 그리스의 문명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소스를 거쳐서 스타게이라는 데 저쪽에 가고요. 다시 펠라라는 데 추다를 받아서 알렉산더의 가르침을 겪은 다음에 아테네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PT를 보이면 제가 지도가 마땅한 게 없어서 우리가 여기가 아테네가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플라톤이 죽은 다음에 레스보스 섬, 아소스 섬 거쳐서 스타게이아 자신 태어난 데 가고 그 다음에 펠라라는 데고요. 펠라라는 데에서 알렉산더의 가르침을 들고 이 육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해상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으로 아테네가 있고 여기 상은 여기 그 좁은 여기 영역에 그 해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인데요. 그 당시에 니케이온에 터가 남아있고 2011년부터 개발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별게 없어요. 여기에 별게 없습니다. 니케이온의 터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라파엘의 그 아테네 합당인데 이게 큰 건데 이게 그림이 큰데 보기만 집중해서 우리가 보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플라톤이고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아테네 학대라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책은 티마이로스라는 우주 창조에 대한 그런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우주론을 가지고 있는 티마이로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젊은 흰 수염과 다르게 이 검은 수염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 키겠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건 에티카인데 우리가 다를 니코마코스 윤리학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톤은 맨날 근데 우리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에 최신 유행하는 샌들을 주고 그 다음에 금색 장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릴 얘기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려한 걸
이렇게 주활하고 화려한 복장을 갖췄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의 특징으로서 한쪽은 하늘, 한쪽은 땅이 소중한 게요. 하늘 이렇게 밝히는 그게 의미심장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509년에서 10년 사이에 걸쳐서 그려진 라파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늘 간단히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다뤘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제자이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는 철학은 헬레니즘 시대가 열립니다. 알렉산더가 저기 중앙아시아 이쪽까지 다 통일하면서 문명과 문명이 서로 혼합되고 충돌하는 헬레니즘 시대에 그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우정론을 알려면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니코마크스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니코마크스 윤리학은 8구권이에요. 니코마코스라는 사람 이름인 것만은 분명한데 늦게 본 자기 자식 니코마코스에게 헌사 주는 윤리학인지 그렇게 많이 보통 얘기되고 있는데 그건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에게 헌정하거나 아니면 편집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에우데모스 윤리학도 사람 이름인데 역시 그것도 그렇습니다. 에우데모스가 편집한 거나 그에게 헌정하는 그런 윤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 2006년에 강상진, 김재웅, 이청선이 번역을 하고 2011년에 좀 수정을 해서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8구권이 우정에 관한 논의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373쪽인데 그 중에서 70쪽이 이 우정에 관한 8구권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도 우정에 관한 논이 등장하는데요. 에우데모스 윤리학 7권도 등장하고요. 대윤리학, 이것은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쓰지는 않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 가르침을 담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책, 대윤리학인데 기원전 3세기에 아마도 그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쓴 거로 추측되는 대윤리학 2권 11에서 17장도 역시 우정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내용이 많이 다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있는 8권하고 9권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원숙한 그러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우데모스 윤리학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더 후대에 써여졌다, 저술됐다라는 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내용은요, 1권은 좋음과 행복, 해피니스에 대해서 행복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5권은 성격적 탁월성에 대한 거, 6권은 지적인 탁월성, 7권은 절제와 즐거움, 쾌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8, 9권은 우정에 대한 부분, 10권은 다시 앞에 있는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재논의하는 거, 이렇게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요, 8, 9권인데 결국은 우정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젊은이에게도 필요하대. 상대방이 잘못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이 든 사람들도 필요하대. 노인도 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 힘 빠졌기 때문에.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친구가 필요하대. 왜? 잘 나가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역시 친구가 필요하대. 왜? 친구는 쉼터고 보호처고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친구는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저는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형성되냐,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정이 형성되느냐를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히
선의를 갖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나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의를 가져 그러면서는 친구가 되거나 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나한테 선의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8, 9번에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나만 선의를 갖는 게 아니라 선의가 되돌림을 가져야 돼요. 사랑함과 좋아함이 나만 좋아하면 안 돼.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도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선의를 갖고 있다는 것, 내가 좋아한다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멀리 있어서 몰라. 그러면 둘을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 선의를 갖고 있어. 그런데 몰라. 만나지도 않았어. 우리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지. 우정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선의와 호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그것을 친구 사이다, 우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내 친구라든가 또 테니스는 내 친구라든가 뭐뭐는 내 친구 이렇게 말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포도주가 잘 숙성하는 게 포도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포도주에게 대한 선의를 갖고 있다고 포도주가 나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없으며 그 다음에 테니스도 내 친구가 될 수도 없고 낚시도 내 친구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둘 사이를 친구라고 말할 수 있고 우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좀 더 아시트가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동물들도 한 공간에서 넣어서 이게 한 공간을 공유하거나 함께 쓰거나 이럴 수 있는데 하지만 인간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말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나이 든 남자들 중에서 말을 안 해. 그러면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왜? 같이 살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함께 함께 시간을 보내니 성립하는데 친구라는 사이는 우정이 있는 사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같은 곳에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함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겪어요. 졸업식, 입학식, 또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함께 보내고, 그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는, 이 페더러와 나달의 예시인데, 둘은 레전드, 흔히 말하는 전설적인 테니스의 선수들입니다. 페더러가 나이가 많아요. 5살이 많은데, 1981년에 바젤에서 출생했고요. 그 다음에 나달은 1986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페더러는 2022년에 은퇴했고 나달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페더러를 보면 테니스가 엄청 쉽게 느껴지고 나달을 보면 이건 고행 같죠, 그죠?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데 둘 다 그 20회에 걸쳐서 페더러는 메이저 대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홀란드, 파리 오픈, USA 오픈, 윈블던, 호주 오픈 그 4개의 경기를 우리는 메이저라고 그러고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20회를 달성했고요. 나달은 총 22회를 했습니다. 서로 라이벌이었지만 특히 페더러에게는 최대의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선의를 갖고 서로의 은퇴식에 참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수시로 연락하는 그런 라이벌이었지만 우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의 선의를 갖고 있었고 서로 갖고 있었고 선의를 알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러한 사이이기 때문에 친구고 우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달이
그가 떠났을 때, 그러니까 은퇴했을 때 내 일부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고요. 페더러는 나달이 있어서 나의 테니스를 더 즐겼다. 사실 엄청난 고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떠남을 슬퍼하는 두 사람의 우정, 이것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정에는 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익에 따른, 이익으로 말미암은 우정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바라고 친구 관계에 도입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나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친구를 찾는 거죠. 두 번째로는 즐거움. 예를 들면 재미있게 만담을 하거나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거나 그런 것으로 인한 우정. 상대방이 재밌어서 만나는 거예요. 또 이쪽이 재밌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익은 서로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우정은 해체되고 친구 간은 끝납니다. 두 번째로 즐거움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때는 재밌었어. 10년 전에. 지금 재미없어. 그러면 역시 이 우정도 유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훌륭함에 따른 건데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의 훌륭함으로 인해서 우정을 쌓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오래간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서로 친구가 되려면 오랜 시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금을 먹어봐야만, 이때 소금 꼭 짠 거라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도 하고 오랜 시간 함께 지내봐야만 친구 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만 그 우정이 지속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좋음, 이것 때문에 친구를 하고 우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속됩니다. 그 사람이 불변하지 않는 성격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지 않는 이 우정이 가장 지속적이고 완전한 우정이다. 최선의 그런 그 친구 관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의 종류인데요. 이익에 따른 우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인들이 대체로 그렇대. 이 우정을 갖는데 왜? 몸에 힘이 빠져. 그러니까 이 생존이 힘든 거야. 사는 게. 그러니까 고상함보다는 혹시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알았죠? 대체로 이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부분 대체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요 이익에 따른 우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는 이게 독특해요. 이건 상식적이면서도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각찰한 내용들을 철학화하는데 탁월한 진주를 갖고 있습니다. 즐거움에 따른 우정은 젊은이들이 대체로 갖는데 왜? 그들은 감정에 잘 휩싸인대.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이 에로스 있잖아요. 이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몰입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수시 바뀌는 거예요. 왜? 감정이 치우쳐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감정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듯이 즐거움도 수시로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대체로 그래서 즐거움에 따른 우정, 요런 그 성향을 갖는다는 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훌륭함에 따른 우정이 바로 그 완전한 우정이며 훌륭한 사람끼리의 친구 관계며 탁월성을 갖춘 사람들 간의 우정이다. 그건 긴 시간 사귐을 필요로 하는 우정이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는지 그거를 알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을 말하는 모든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하는 이 우정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우정, 또 아니면 영어로 프렌드십이라는 단어가 서로 딱 맞지 않는다, 번역했을 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리아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좀 계속해서 우정이라고 사용을 했는데 그 단어를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레오라는 동사는 나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거의 명사가 필리아니까 내가 좋아함, 사랑함, 좋아함이 사실은 필리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필리아라를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넓은 의미를 합축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부관계, 또 직장에서 상하관계, 사업상 파트너, 사업자, 동업적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 사장과 부하 직원 간의 관계, 또 동포회, 이런 거 모두를 필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정라고 사용하는 거는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와 나의 우정? 물론 말할 수는 있지만 약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사장과 나와의 우정? 이게 우리의 이 수직적 관계도조차도 이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말 우정하고는 이렇게 범위가 있고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필리아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우리말 우정은 더 좁습니다, 사실. 아까도 그래서 그 영화들에 나온 우정들을 보면 고등학교 때 이랬을 때 사귀어가지고 친구고 그들과의 우정, 이런 가능성이 꽤 큽니다. 거의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의 친구, 우정, 이런 성격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우정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차이를 그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또 전문가들은 이 책에서도 그렇고요, 모두 다 친애라는 번역을 사용합니다. 친자는 친구할 때 친하고 애는 사랑한다에. 근데 이 친애라는 단어가 또 친애한 이런 말을 쓰지, 보통은 또 잘 쓰지 않아서, 친구 사이에 친애? 이게 잘 쓰지 않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벗사랑 이렇게 좀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정의 특징, 저는 제가 나눠준 9권 4장, 여러분 나눠준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려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다 갖고 있죠. 이게 제가 강연을 하거나 그러면, 저는 꼭 한두 장은 이 원전, 그러니까 우리의 책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발췌를 하거나 일부를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 우정의 특징, 친애가 갖는 감정이나 태도가 갖는 특징을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9권 4장, 8, 9권인데 4장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거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러이랬을 때 친구일 거다라고 하는 친구가 갖는 특징입니다. 우정이 갖는 특징인데, 우정이라면 이러이럴 거다라고 하는 우정이 갖는 특징이에요. 첫 번째로는 친구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그에게,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그에게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희망한다. 두 번째로는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존재하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는 친구라면 위해야 되죠, 사실. 그죠? 우리도 그렇죠. 친구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론 친구 관계가 끊어지거나 해체되진 않지만 멀어집니다. 저해가 되지. 거기에다가 오랫동안 떨어지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함께 지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친구는 나와 동일한 것을 좋아하고 선택해. 선호가 같아. 그렇죠? 친구라면 그렇지, 그치? 너무 달라. 그 친구랑 매번 부딪히고 그러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살면서 그 친구는 나랑 참 다른데 친구야 이럴 때는 다른 것보다 같은 게 더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죠? 매사에 부딪혀. 선호가 완전히 달라. 심지어 대선 때 싸워대. 그러면
되게 친구 관계가 부주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선호가 동일한 것을 좋아하고 선택하는 것. 다섯 번째는 친구라면 그 사람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이것이 다섯 가지 특징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의 특징, 우정이 갖는 어떠한 특징이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독특한 지점인데요. 자기 훌륭한 사람, 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막대 먹은 사람이거나 열등한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어가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나에 대한 관계, 그것이 같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이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갖는 관계, 태도와 같다는 거예요. 요걸 기초로 해서 우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또 다른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 이 사람이 내가 나와 맺는 관계, 그 태도, 그 관계가 나와 친구의 관계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친구가 맺는 관계의 연장이 나와 친구 사이다. 굉장히 좋은, 흥미롭고 재미난 그런 어떤 구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의 자신에 대한 태도와 관계는, 그러니까 앞에 다섯 가지를 그대로 적용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을 바라고 행해. 나와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의 주어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또 그런 삶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래. 또 자기 자신과 함께 지내기를 바라고, 이게 즐거워. 또 이 사람의 선택은 영혼에, 여기 약간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이 감각하고 감정 느끼고 이러는 것들의 어떤 그 총괄하는 어떤 기간,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기간, 그런 것들을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근데 이 영혼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대요. 하나는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이성적인 부분. 비이성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욕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의 조화를 보여준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조화라고 말하지만 이성이 비이성적인 부분, 즉 이성이 우리의 욕구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해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이게 조화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내가 당뇨가 있어.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근데 단 게 땡겨. 근데 이성이 너 먹으면 안 돼. 건강에 해로워. 그게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명령을 따르게 되면 이 영혼은 조화로운 상태가 되고 올바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단 거, 유혹에 못 이겨서 그걸 해야 돼. 그럼 욕구에 지게 돼. 그러면 바보 같은 넌 참았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와닿지 않을 텐데, 반대로 열등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갖는 관계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좀 보시고요. 친구랑 또 다른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걸 바라고 그것의 결과는 자기 자신을 사유하는 부분이라는, 이성적인 부분이라는 거와 동일시하고, 나는 생각하는 인간이다, 사유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사랑하고 그것을 확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지내. 하지만 그 반대인 사람들은 혼자 못 있어. 꼭 누구랑 어울려야 돼. 술 마시고 놀고. 왜? 열등한 사람, 못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자기가 이전에 잘못한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참았어야 되는데 그 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러면 자기가 미워진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 좀 이따 보겠지만 거기서도 이제는 거기 보시면 제가 여기 나눠준 거에 보시면 잠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몇 쪽이냐면 쪽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직장에 보시면 페이지가 있죠. 325, 323 거기 이쪽에서 거기에 보시면 이 열등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26쪽에 가시면 거기에 중간에 보시면 20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시면 그들의 영혼은 분열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영혼의 한 부분은 못됨 때문에 어떤 것들을 가지지 못할 경우 괴로워하지만 다른 부분은 즐거워요.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저쪽으로 끌려 마치 찢어질 듯해. 조금 내려가면 악인들은 25라고 적혀 있는데요. 악인들은 후회로 가득 차 있어. 악인에게는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워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만약 이런 상태가 너무도 비참한 것이라면 못됨은 있는 힘을 다해서 피해가고 훌륭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스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고 그냥 비겁해서 자기가 이것이 좋은 것인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행위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비겁해서 피한다. 외면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안에서 분열되고 불안을 일으킵니다. 욕구는 이걸 하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이성이 지성이 적절하게 통제해서 얘 이거 하면 안 돼. 너는 그러면 못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비겁. 그 반대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못된 걸 먼저 보는 게 사실 이해하기도 좋아요. 왜? 못된 게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 이 훌륭한 사람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못된 사람은 상상이 됩니다. 어쨌든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자면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자신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사람은 자신의 못된 행동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자기가 싫어. 그래갖고 남들과 어울려. 왜? 남들과 어울리는 동안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것을 선호하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못된 사람들은 자아가 영혼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놀아요.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친구에서 발견하고 자기와 같은 특징, 자기가 이성적이며 지성적이며 영혼의 조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걸 훌륭한 사람인데 상대방의 훌륭함도 알아. 그래서 둘 사이가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친구는 또 다른 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보충자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있는데요. 이성을 가진 부분과 이성이 없는 부분. 자체 안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욕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욕구적인 부분을 이것을 컨트롤해서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이런 영향과 성장의 원인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성과 욕구의 부분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좀 쉬울 겁니다. 반대로 열등한 사람은 반대로 열등한 사람은 영혼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성과 욕구가 갈등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혐오해. 내가 싫어. 그래야 그들은 고통과 기쁨을 자기 자신과 함께 나누지 못해요. 혼자서 잊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혼자 자신과 함께 있는 걸 피하며 시간을 보낼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그래서 이게 심심하면 계속 전화를 돌려. 너 시간 되니? 너 시간 되니? 혼자 있지.
자신 속에 어떤 사랑할 만한 것도 요소도 발견하지 못하기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 그리하여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신 속에 아까 우리가 읽은 9권 4장의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자신 속에 좋아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더욱이 자기 자신을 사유와 이성과 지성의 존재라는 걸 무시하고 오로지 욕망, 욕구에 매달린 인간으로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참된 우정과 참된 친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싫고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그 친구는 또 다른 나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